9. 세상은 미치광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주인은 곰보다. 메이지 유신 전에는 곰보도 꽤나 유행했다고 하는데 일령 동명 시대인 오늘에 와선 이런 얼굴은 어지간히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다. 곰보의 쇠퇴는 인구 증가와 반비례해서 가까운 장래엔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리라는 것이 의학상의 통계로부터 정밀하게 계산된 결론이요, 나 같은 고양이도 주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론이다. 현재 지구상에 곰보 얼굴을 하고 사는 인간은 몇 명쯤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교제하는 구역 내에서 헤아려보면 고양이 중엔 한 마리도 없다. 인간으로선 딱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지극히 가엾은 일이다. 나는 주인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생각한다. 어떻게 무슨 인과로 이런 묘한 얼굴을 하고 겁도 없이 20세기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단 말인가. 옛날이라면 조금쯤은 위세를 부렸을지도 모르지만 온갖 곰보가 제2진으로 퇴근 명령을 받은 어느 날 여전히 콧등이란 볼따구니 위에 떡하니 진을 치고 꼼짝하지 않으면 자랑이 못될 뿐더러 도리어 곰보의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되도록이면 당장 없애버리는 게 좋을성 싶다. 곰보 자신도 불안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당세 부진한 차제에 맹세코 지는 해를 중천으로 끌어올리고야 말겠노라는 기세로 저렇게 건방지게 얼굴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곰보는 결코 경멸의 뜻을 갖고 볼 것이 아니다. 도도한 풍속에 대항하는 망고불마의 구멍의 집합체이며 크게 오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울퉁불퉁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지지분한 것이 흠이다. 주인이 어릴 적에 우메고시의 야마부시초에 아사다 소하쿠라는 한방의 명의가 있었는데 그 노인이 병가를 위문하러 갈 땐 반드시 가마를 타고 유유히 오셨다고 한다. 그러나 소하쿠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양자의 대에 이르자 가마가 졸지에 인력거로 변했다. 그러니 양자가 죽고 또 그 양자가 뒤를 잇는다면 갈근 해기탕이 안티피린, 당시의 해열제입니다. 안티피린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가마를 타고 도쿄 시내를 뻐기고 다니는 건 소하쿠 노인 당시에도 그다지 보기 좋은 꼴은 아니었다. 이런 신용을 하면서도 태연했던 것은 옛날에 죽은 자와 기차칸에 짐짝 실리는 돼지와 소하쿠 노인뿐이었다. 주인의 곰보도 그 칠칠치 못한 점에서 소하쿠 노인과 매 일반이어서 옆에서 보면 가엾을 지경인데 한방의사 못지않은 온고집인 주인은 여전히 고성낙일의 저 곰보를 천하에 폭로한 채 매일 등교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같은 전 세계의 기념물을 만면에 새기고 교단에서는 그는 학생들에게 수업 이외에 큰 훈계를 드리우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원숭이는 손을 가졌다를 반복하기보다는 곰보가 안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대문제를 거침없이 해석해서 문중의 그 답안을 학생에게 주고 있다. 만약 주인 같은 인간이 선생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날에는 그 학생들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도서관 또는 박물관으로 달려가 우리가 미라에 의해 이집트 사람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을 소비해야 한다. 이 점으로 보면 주인의 곰보도 암암리에 묘한 공덕을 베풀고 있는 셈이다. 하긴 주인은 이 공덕을 베풀기 위해 얼굴 전체에 마마를 심어놓은 것은 아니다. 이래봬도 실은 우두를 맞았단 말이다. 팔에다 맞은 줄 알았던 것이 불행하게도 어느 틈엔가 얼굴로 전염돼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은 어린아이라서 지금같이 금밑 같은 것은 전혀 없었으므로 가려워 하면서 무작정 얼굴을 긁어댔다고 한다.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얼굴 위에 흐르는 것 같아서 부모가 낳아준 얼굴을 망쳐버렸다. 주인은 가끔씩 마누라 보고 마마를 앓기 전에는 그야말로 옥동자였다고 한다. 아사쿠사의 간노지에서 서양 사람이 되돌아보았을 만큼 예뻤다고 자랑한 일조차 있다. 과연 그랬을지도 모른다. 다만 아무도 정인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다. 아무리 공덕이 되고 흉계가 된다 해서 지저분한 것은 역시 지저분한 것인지라 철이 들면서부터는 주인은 곰보에 대해 크게 걱정하게 되어 온갖 수단을 다해 이 추한 꼴을 없애버리려고 애썼다. 그런데 한의사 소하쿠 노인의 가마와는 달리 싫다고 해서 그렇게 졸지에 내팽개 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제껏 역력히 남아있다. 이 역력한 자국 때문에 지역이 신경이 쓰이는지 주인은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곰보 얼굴을 세고 다닌다고 한다. 오늘 몇 명이나 곰보와 마주쳤으며 그 사람은 남자냐 여자냐, 그 장소는 오가와마치의
직판장이었는지 우에노의 공헌인지 모조리 그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공부에 관한 지식은 결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일전에 서양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왔을 때 여보게 서양 사람에게도 공부라는 게 있나? 하고 물었을 정도다. 그러자 그 친구가 글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한참 생각한 뒤에 글쎄 좀처럼 없지 하고 대답했다. 좀처럼 없다지만 조금은 있겠지 하고 다짐하듯 되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흥미없다는 얼굴로 대꾸했다. 있긴 있어도 거지나 실업자야. 교육받은 사람 중엔 없는 것 같아. 그런가? 일본과는 좀 다르군 그래? 철학자의 의견을 따라 라쿤 칸과의 싸움을 그만두기로 한 주인은 그 후 서재에 틀어박혀 골똘히 무슨 생각에 잠겨 있다. 철학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정좌 속에 영활적인 정신을 소극적으로 수양할 심산인지도 모르지만 원래가 소심한 인간이 저렇게 울적하게 팔짱만 끼고 있어서야 변변한 결과가 나올 턱도 없다. 그보다는 영문서적이라도 전당포에 맡기고 게이샤한테서 라파부시, 이거는 당시의 유행가입니다. 라파부시나 배우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까지 났는데 저런 편협한 사내는 도저히 고향의 충고 따위는 들을 리가 없으니 그래 멋대로 하라고 대여섯 동안은 근접도 하지 않은 채 지냈다. 오늘은 그로부터 꼭 이랬지다. 선가 같은 데서는 7일이면 큰 깨달음을 얻어 보이겠노라고 무서운 기세로 결가하는 축도 있다고 하니 텐마르로부터 어정어정 서재 입구까지 와서 실내의 동정을 정찰하기로 했다. 서재는 남향의 6조방으로 양지 바른 곳에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다. 그저 커다란 책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리라. 길이 6자, 너비 석자 8치, 높이는 이에 어울리는 커다란 책상이다. 물론 기성품은 아니다. 근처의 목공소에 주문해서 침대 겸 책상으로 제조케 한 희대의 물품인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런 커다란 책상을 새로 마련했으며 또한 무슨 까닭으로 그 위에 누워버리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 통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런 일시적인 생각에서 이 같은 괴물을 메고 들어봤는지도 모르며 혹은 어쩌면 일종의 정신병자에게서 오인이 심심찮게 발견하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는 두 개의 관념을 연상해 책상과 침대를 함부로 연결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기발한 착상이다. 그저 기발하다를 뿐으로 소용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 결점이다. 나는 일찍이 주인이 이 책상 위에서 낮잠을 자다가 뒤척거리는 바람에 텐말로 굴러떨어진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후로 이 책상은 결코 침대로 전용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책상 앞에는 얄팍한 메린스 방석이 있는데 담뱃불로 해서 타버린 구멍이 3군데가량 몰려있다. 속으로 내비치는 솜은 거무스레하다. 이 방석 위에 뒷등을 보이고 쪼그려 앉아있는 게 주인이다. 쥐색으로 때묻은 해코오비는 어린이 또는 남자가 매는 한 폭으로 된 허리띠입니다. 해코오비를 올가면 양끝이 느른하게 발바닥에 늘어져 있다. 이 허리띠에 매달렸다가 느닷없이 머리를 얻어맞는 건 일진의 일이다. 얻어맞은 건 일진의 일이다. 좀처럼 접근할 띠가 아니다. 아직껏 생각하고 있는지 바둑이 서툰 자가 시간을 더 오래 끈다는 비유도 있긴 한데 하고 등 뒤로부터 엿보니 책상 위에 너무도 번쩍거리는 물건이 있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연거푸 2-3번 눈을 깜빡거렸는데 이거 이상하다 싶어 눈이 부신 것을 참고 물끄러미 번쩍거리는 물건을 응시했다. 그러더니 이 광채는 책상 위에 움직이고 있는 거울 위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주인은 무엇 때문에 서재에서 거울 따위를 휘두르고 있는 것일까? 거울이라면 욕탕이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나는 오늘 아침 욕탕에서 이 거울을 보았단 말이다. 이 거울이라고 특히 꼬집어 말한 것은 주인 집에는 이것밖엔 따로 거울은 없으니까 말이다. 주인은 매일 아침 세수를 한 다음에 머리를 갈라붙일 때도 이 거울을 사용한다. 주인과 같은 남자가 머리를 갈라붙이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는 다른 일에는 게으른 만큼 머리만은 소중히 다룬다. 내가 이 댁에 와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인은 제 아무리 더운 날이라 해도 오픈 머리로 짧게 깎은 적이 없다. 반드시 2치, 6cm가량 2치 길이로 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왼쪽에서 갈라붙일 뿐더러 오른쪽 끝을 살짝 치켜놓고선 점잔을 뺀다. 이것도 정신병 징후일지도 모른다. 이런 멋을 부린 머리 가름은 이 책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싶지만 굳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므로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본인도 자랑스러워한다.
머리 모양이 하이칼라인 것은 차치하고 왜 저렇게 머리를 길게 하는가 했더니 실은 이런 까닭이란다. 그의 곰보는 그의 얼굴만 침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에 머리 꼭대기마저 침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5푼이나 3푼 머리로 깎으면 짧은 머리털의 뿌리 밑으로부터 몇십 개의 곰보가 나타난다. 아무리 만지고 비비고 해도 오돌토돌한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 가을 들판에 반딧불을 날리는 것 같아서 풍류일지도 모르나 마누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머리만 길게 해두면 탄로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자신의 흠을 폭로할 것까지는 없을 터이다. 되도록이면 얼굴에까지 털을 길러서 이쪽의 곰보도 숨기고 싶을 정도니 무료로 돋아나는 털을 돈을 내어 깎고는 저는 두개골 위까지 천년두에 걸렸습니다 하고 더 벌릴 필요는 없을 게다. 이것이 주인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요, 머리를 길게 하는 그가 머리를 갈라붙이는 원인이요, 그 원인이 거울을 보는 까닭이요, 그 거울이 욕탕에 있는 까닭이요, 그리하여 그 거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욕탕에 있어야 할 거울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울이 서재에 와 있는 이상은 거울이 이혼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주인이 욕탕에서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가져왔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가져왔을까? 어쩌면 소극적 수양에 필요한 도구일지도 모른다. 옛날에 어느 학자가 암묵이라는 고성을 찾아뵈었더니 고성은 우통을 벗고 앉아서 항아리를 닦고 있었겠다. 무엇을 만드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방 거울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지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학자는 놀라서 아무리 고성이라지만 항아리를 닦아서 거울을 만들 수는 없겠지요 했더니 고성은 끌끌 웃으면서 그런가? 그렇다면 그만두지. 아무리 책을 읽어도 돈은 알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겠나? 하고 매도했다고 하니 주인도 그런 말을 어디서 얻어듣고 욕탕에서 거울이라도 가져다가 이것 보라는 듯이 마구 휘둘러대고 있는지도 모른다. 퍽도 뒤숭숭한 세상이 되었구나 하고 살그머니 엿보고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는 주인은 지극히 진지한 태도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 원래 거울이란 것은 역겨운 물건이다. 심야에 촛불을 들고 넓은 방 안에서 혼자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나 같은 고양이는 처음 이댁 아가씨가 거울을 내 얼굴에 갖다 대었을 때 흑 하고 놀라 자빠지고 나서 저택 주위를 3번이나 뛰어다녔을 정도이다. 아무리 백주 대낮이라고는 하나 주인처럼 이같이 한사코 들여다보고 있는 이상은 스스로 자기 얼굴이 무서워질 것이 뻔하다. 그저 보기만 해도 별로 기분이 좋은 얼굴은 아니다. 얼마 후 주인은 과연 지저분한 얼굴이다 하고 혼자 말을 했다. 자신의 추함을 자백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 모양새로 말하면 분명 미친놈의 짓이지만 말하는 것은 진리다. 이것이 진일보하면 자신의 추악함이 무서워진다. 인간은 내 몸이 가공할 악당이라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느낀 자가 아니고선 고생한 사람이라곤 할 수 없다. 고생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해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인도 여기까지 오면 내친김에 아이고 무서워라고 할 것도 같은데 좀처럼 안 한다. 과연 지저분한 얼굴이다 하고 말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푹 하고 볼때기를 부풀렸다. 그리고 부풀린 볼때기를 손바닥으로 2-3번 찰싹찰싹 두드려 본다. 무슨 주술인지 모르겠다. 이때 나는 어쩐지 이 얼굴과 닮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하녀 오상의 얼굴이다. 내친김이니 오상의 얼굴을 잠깐 소개하는데 그야말로 부풀린 얼굴, 불룩한 얼굴이다. 일전에 어떤 사람이 아나모리 이나리 신사에서 보거 초롱을 선물로 갖다 주었는데 마치 그 보거처럼 불룩하다. 어찌나 참혹하게 부풀었던지 눈은 양쪽이 다 없어졌다. 하긴 부구가 부푸는 것은 어디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 부풀어 오르는 법인데 오상의 경우는 원래 골격이 다각성인지라 그 골격 그대로 부풀어 오름으로 흡사 수종을 앓고 있는 육각시계와 같다. 오상이 들으면 화깨나 낼 법하니 오상은 그만하고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겠는데 이처럼 온갖 공기를 다 들이마셔서 한껏 볼때기를 부풀린 그는 아까 말한 대로 손바닥으로 볼때기를 찰싹찰싹 두드리면서 이만큼 피부가 긴장하면 곰보도 눈에 안 띄는군 하고 또 혼자 말을 했다. 이번엔 얼굴을 옆으로 향해 반면에 광선이 비치는 것을 거울에 비춰본다. 이렇게 하고 보니 대단히 눈에 잘 띄는데 역시 정면으로 해를 마주보는 편이 평평해 보이는군. 괴상한 일로군 하고 꽤나 감탄한 기색이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한껏 뻗쳐대도록 거울을 멍거리에 갖다 놓고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만큼 떨어지면 그렇지도 않다. 역시 너무 가까우면 안 되겠다. 얼굴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그런 법이야. 하고 제법 깨달은 것 같은 소리를 한다. 다음에 거울을 갑자기 옆으로 뉘었다. 그리고 콧부리를 중심으로 해서 눈이며 입이며 눈썹을 한꺼번에 이 중심을 향해 꾸깃꾸깃 집중시켰다. 보기에도 역겨운 용모가 만들어졌는가 하자 아니 이건 걸렀어 하고 본인도 알아차린 듯 일찌감치 그만두어 버렸다. 왜 이렇게 독살스러운 얼굴일까? 하고 다소 미심쩍다는 태도로 거울을 눈에서 새치가량 되는 거리로 끌어당긴다. 오른손 검지로 콧방울을 만지고 만지던 손가락 머리를 책상 위에 있던 앞지 위에다 한껏 눌러댄다. 흡수된 코의 기름이 동그라니 종이 위에 떠오른다. 갖가지 재주도 다 부리는구나. 그러고 나서 주인은 코의 기름을 지난 손가락 끝을 돌려 훌쩍 오른쪽 눈 아래 커플을 뒤집어 깔보는 신용을 해보였다. 공부를 연구하고 있는지 거울과 눈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은 좀 분명치 않다. 변덕이 많은 주인인지라 보고 있는 동안에 갖가지로 변하는 것 같다. 가령 선의로서 선문답처럼 해석해주면 주인은 인간 본래 심성을 깨닫는 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거울을 상대로 여러 가지 동작을 연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릇 인간 연구라는 것은 자기를 연구하는 것이다. 천지산천이라 하고 일월성신이라는 것도 모두 자기의 이명에 불과하다. 자기를 두고 달리 연구할 사항은 어느 누구도 찾아낼 수 없다는 도리다. 만일 인간이 자기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다면 뛰어나가는 순간에 자기는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자기의 연구는 자기 이외에 아무도 해주는 자가 없다.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를 원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고려의 호걸은 모두 자력으로 호걸이 되었다. 남의 덕으로 자기를 알 수 있다면 자기의 대리에게 쇠고기를 먹이고 지르기냐 부드러우냐를 판단할 수 있을 터이다. 아침에 법을 듣고 저녁에 도를 듣고 서재에서 책을 손에 드는 것도 모두 스스로 깨닫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설법하는 법 중에 남이 말하는 가운데 다섯 수레에 넘치는 존벌레가 먹은 수북한 책 속에 자기가 존재할 까닭이 없다. 있다면 자기의 유령이다. 하기야 어떤 경우에 유령은 영혼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그림자를 쫓노라면 본체에 봉착할 데가 없으란 법도 없다. 대개의 그림자는 대개 본체를 떠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인이 거울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꽤나 얘기가 되는 사람이다. 에피크레터스 같은 걸 통째로 삼키고 학자인 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거울은 자만의 양족인 동시에 자만의 소독이기도 하다. 만일 부와 허영의 상념으로서 이를 대할 땐 이만큼 어리석은 자를 선동하는 도구는 없다. 예로부터 자만으로서 스스로를 해치고 남을 상하게 한 사적의 3분의 2는 확실히 거울의 짓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호기심 많은 의사가 개량 단두대를 발명해 엉뚱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처음 거울을 만들어낸 사람도 필시 꿈자리가 뒤숭숭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정남이가 떨어지려 할 때 자아가 위축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는 것만큼 약이 되는 일은 없다. 아리답고 추하고가 명백하단 말이다. 이런 얼굴을 하고 나도 사람이요 하고 가슴을 벌리고 잘도 오늘날까지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임이 뻔하다. 그 점을 깨달았을 때가 인간의 생애 중 가장 고마운 시기다. 자기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것만큼 존귀해 보이는 것은 없다. 이 자각성 바보의 앞에서는 온갖 잘난 척하는 족속은 깡그리 고개를 숙여 주눅이 들지 않으면 안 된다. 본인은 제법 의기양양해서 나를 경모조수할지 몰라도 이쪽에서 보면 그 의기양양해하는 꼴이 주눅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꼴이다. 주인은 거울을 보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만큼의 현자는 아닐 게다. 그러나 자기 얼굴에 찍힌 마마자국점은 공평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얼굴이 못생겼음을 자인하는 것은 마음의 구차함을 터득하는 계제도 될 것이다. 믿음직한 사나이다. 이것도 철학자에게 훈계를 당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동태를 살피고 있자니까 그런 줄도 모르는 주인은 마음껏 깔보는 신용을 하고 나서는 많이 충혈된 것 같군. 역시 만성결막님이야. 하고 중얼거리면서 검지 손가락 옆쪽으로 충혈된 아래 눈꺼풀을 꾹꾹 문지르기 시작한다. 아마 가려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저렇게 빨개진 것을 저렇게 비비대다가 베길 수 있나? 머지않아 또 소금 절인 도미 눈알처럼 짓물러 버릴 게다. 이윽고 눈을 뜨고 거울을 향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흐릿부근한 게 북극의 겨울 하늘처럼 흐려 있었다. 하긴 평소부터 그다지 산뜻한 눈매는 아니다. 과대한 형용사를 사용한다면 혼돈한 것이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막연하다. 그의 정신이 몽롱해서 요령부득인 차원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눈길도 애매모호하여 영 초점이 흐려 있다. 이는 태독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마마의 여파라고도 해석되어 어렸을 적에는 버드나무 벌레나 송장 개구리의 신세를 꽤나 졌다고들 하는데 어머니의 정성도 그 보람도 없이 오늘날까지 태어난 당시 그대로인 채 흐리멍덩하다. 내가 가만히 생각건대 이 상태는 결코 태독이나 마마 때문은 아니다. 그의 눈알이 이같이 어둡고 혼탁한 비경을 방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두뇌가 불투불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작용이 암담 몽롱의 극에 달해 있으므로 이것이 자연히 형체상에 나타나 이를 모르는 모친에게 쓸데없는 근신을 하게 한 것이리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눈이 흐린 것은 어리석음을 증명한다. 그러고 보면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의 상징이요 그의 마음은 댐포센처럼 구멍이 나 있으므로 그의 눈도 또한 그 엽전처럼 크다고 크게 통용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이번엔 수염을 비비꼬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얌전치 못한 수업으로 저마다 멋대로 자라나고 있다. 일찍이 개인주의가 유행하는 세상이라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굴어서는 그 주인도 골칫게나 썩겠다고 동정이 간다. 주인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요즘은 크게 훈련시켜 되도록 계통적으로 안배하게끔 힘쓰고 있다. 그 열성과 노력은 헛되지 않아 작금에 가까스로 보조가 약간 맞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수염이 돋아 있었는데 요즘은 수염을 기르고 있다고 자랑할 정도가 되었다. 열성은 수염 성공의 도수에 따라 고무되는 법이므로 수염의 전도가 유망하다고 본 주인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손이 비어있으면 반드시 수염을 향해 편달을 가한다. 그의 야망은 독일 황제 폐하 빌헬름 2세처럼 향상과 이념이 왕성한 수염을 가꾸는 데 있다. 그러므로 털구멍이 옆을 향한 것이든 아래를 향한 것이든 조금도 개의치 않고 덥석 한숨에 잡아선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수염도 여간 고생스럽지 않을 게다. 소유주인 주인조차 가끔씩은 아플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다. 싫든 좋든 거꾸로 끌어올린다. 무익환에 보면 알 수 없는 도락 같으나 성직자만은 지당한 일인 줄 알고 있다. 교육자가 함부로 학생의 본성을 고치고 나의 공로를 보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아서 조금도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인이 혼신의 열성으로서 조전하고 있노라니까 부엌 쪽에서 다각성의 오상이 편지 왔습니다 하고 여느 때처럼 그 붉은 손을 서재 안으로 쑥 내밀었다. 오른손에 수염을 잡고 왼손에 거울을 든 주인은 그대로 입구 쪽을 돌아다본다. 여덟 팔자 꼬리에 물구나무 서기를 명령한 것 같은 수염을 보자마자 오상은 번개같이 쭉 부엌으로 돌아와 하하하 하고 가마솥 뚜껑에 몸을 기대고 앉는다. 주인은 태연자약하기만 하다. 여유히 거울을 내놓고 편지를 집어 읽었다. 첫 번째 편지는 활판 인쇄로 어쩐지 엄숙한 문자들이 나열해 있다.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다. 삼가 아래입니다. 경사스러운 때라 축하드립니다. 회고하건대 일러 전쟁은 연전연성의 성운을 타고 평화 달성에 구하며 우리의 충룡 얼기한 장사는 바야로 과반이 만세 승리에 개가를 주하니 국민의 기쁨이 이보다 더할 것이 또 무엇하리요. 선전포고가 널리 알려지자 의용으로 봉공된 장사는 오랫동안 만리 이경에서 한서의 고난을 잘도 이해하고 오로지 전투에 종사하여 일명을 국가에 바쳐온 지성을 오래도록 명심하여 망각하지 못할 바입니다. 그리하여 군대의 개선은 본을로서 그의 종료를 고하려 합니다. 이로 인하여 본회는 오늘 25일을 기하여 본군의 1,000여 명의 출정 장교 화사관에 대하여 본 구민의 일반을 대표하여 일대 개선 축하회를 개최할 겸 군인 유가족을 위조하기 위해 열성으로 이를 맞아 적어나마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니 제위의 협찬을 얻어
이 성전을 거행하는 효력을 얻는다면 본회의 면목은 이에서 더할 수 없겠습니다. 모쪼록 찬성하시어 많은 의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의를 표하며. 발송인은 어느 귀족으로 되어 있다. 주인은 묵독 일과하자 이내 곧 봉투 속에 받아 말아넣고 모른 척하고 있다. 의연금 따위는 10중 8구 낼 것 같지도 않다. 얼마 전 동북지방에 흉년이 들어 의연금을 낸 2엔 또는 3엔씩을 내고서부터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의연금을 빼앗겼다. 의연금을 빼앗겼다고 선전하고 있을 지경이었다. 의연이라고 하는 이상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지 뺏기는 것이 아니면 분명하다. 도둑 맞은 것도 아니었다. 뺏겼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아니라도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듯한 주인이 아무리 군대를 환영한다고 해서 아무리 귀족의 권유로 해서 강요하면 또 모르되 활판 인쇄로 온 편지 정도로 금전을 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인은 군대를 환영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환영하고 싶은 것이다. 자신을 환영하고 난 뒤라면 대개는 환영할 것 같으나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지장이 있는 동안 환영은 귀족들에게 이름에 누를 생각이다. 주인은 두 번째 편지를 집어드는데 아니 이것도 활판이야? 했다. 시야 출행의 시구인 바 귀하께서는 더욱 융성하기를 경하드립니다. 여쭙건대 본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 이후 두세 서의 야심가 때문에 방해를 받아 일시 그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모두 불초 신사구의 부족함에 기이한 것으로 알고 깊이 경계하는 바 있었습니다. 와신상담 신고한 결과 이제야 이에 폭력으로서 우리 이상에 적합할 만큼의 교사 신축비를 얻을 방도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별책 재봉미술 강요로 명명한 서책 출판입니다. 본서는 불초 신사구가 다녀간 고심연구한 공해상의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진실로 살을 찢고 피를 찌어자는 심정으로 저술한 것입니다. 이에 본서를 일반 가정에 널리 돌려 제비 3번에다 사소한 이윤을 붙여 구입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편 학문 발달에 도움이 되게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근소한 이윤을 축적하여 교사 신축비로 보탤 심산입니다. 따라서 매우 황송스럽지만 본교 건축비에 기부하시는 것으로 잘 생각하시고 이에 보내드리는 봉제 비술 강요 한 부를 구입하셔서 하녀들께 나눠주셔서 찬동의 뜻을 표해 주시기를 복망드립니다. 이만 총총 대일본 여자 재봉 최고등 대학원 교장 누이다 신사구 구배. 주인은 이 정중한 서신을 냉담하게 똘똘 말아서 휙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모처럼 신각부와의 와신 상담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으면 유감이다. 세 번째 편지에 접어든다. 세 번째는 매우 이색적인 광채를 발하고 있다. 봉투에 홍백의 줄무늬가 있고 엿장수 장년장 간판처럼 화려한 한복판에 진노 구샤미 선생 호이파라고 8분제의 굵직한 글귀로 쓰여 있다. 안방에서 무엇이 나올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겉보기는 매우 그럴싸했다. 가령 나로선 천지를 조율할진데 이분은 서기형의 물을 잠가버릴 것이고 가령 천치로서 나를 구율할진데 나는 한갓 길가의 티끌일 뿐이로다. 모름지기 말할지어다 천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랴. 처음으로 해삼을 먹기 시작한 사람은 그 담령에서 경복할 만하며 처음으로 보글을 먹은 사내는 그 자리에서 중시할 만하다. 해삼을 먹는 자는 산란의 재리라 할 것이요 보글을 띄운 지가 보글을 먹은 자는 니치련의 분신이라 할 만하다. 구샤미 선생 같은 사람은 그저 마른 호로박의 초장을 알 뿐이다. 마른 호로박을 초장에 찍어 먹고 천하의 신비인 체 하는 자는 이제껏 보지 못했도다. 친구도 그대를 팔 것이다. 부모도 그대에게 비밀이 있을 것이다. 애인도 그대를 버릴 것이다. 부귀는 애초부터 믿을 것이 못 된다. 지위와 재물은 하루아침에 이를 것이다. 그때 머릿속의 비장이라는 학문에는 곰팡이가 쓸 것이다. 그때 무엇을 믿으려 하는가? 신은 인간의 고육지체 토우일 뿐 인간과 고뇌의 똥이 연결된 꿀인내 나는 송장일 뿐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고 편안하다고 했다. 이거 취한이 망령대에 흩은 은사를 농하고 비실비실 비틀거리면서 무덤으로 향한다. 기름이 닿아야 등불은 저절로 꺼진다.
업이 다하면 무엇이 남으랴. 구시한미 선생은 모름지기 하나 마실지어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나를 나로 여기지 않는 세상을 개탄하면 웬 말인가. 권귀 영달에 집착하는 선비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덕이 양양해야 한다. 오직 남이 나를 나로 여기지 않을 때만 분연히 낯을 붉힌다. 그래, 마음대로 낯을 붉히고 나서라 이 개자식아.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길 때, 남이 나를 나로 여기지 않을 때 불평가는 발작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발작적 행동을 이름하여 혁명이란다. 혁명은 불평가의 소유가 아니다. 권귀 영달의 선비가 즐겨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의 인삼이 많거늘 선생은 어찌하여 복용치 않으시는가? 스카모에서 덴도 고헤이 제배. 산사고구는 9배 9번 절한다고 했는데 이 사내는 단순히 제배 다시 절함이라고만 했다. 기부금 의례가 아닌 만큼 7배점 건방지게 굴었다. 거부감 위에는 아니지만 그 대신 더럽게 알기 힘든 글자다. 기부금 의례는 아니지만 그 대신 더럽게 알기 힘든 글자다. 어느 잡지에 보내도 몰수가 될 가치는 충분한지라 분명하지 않기로 이름난 주인은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 고쳐 읽고 있다. 이런 편지의 의미가 있나 싶어서 어디까지나 그 의미를 추궁하려는 결심인지도 모른다. 무릇 천지간에 알지 못할 것은 수두룩하지만 의미를 붙여서 붙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까다로운 문장이라도 해석하려고 들면 쉬이 해석할 수 있는 법이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인지 영리한 존재인지 단박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는커녕 인간은 개라고 하건 돼지라고 하건 별반 괴로워할 명제가 아니다. 산은 낮다고 해도 무방하며 우주는 좁다고 해도 별 지장이 없다. 까마귀가 희며 전설적 미녀 고마치가 추녀이고 구샤미 선생이 군자라 해도 통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무의미한 편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말만 잘 갖다 붙이면 어떻게든 의미는 잡힌다. 더구나 주인처럼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억지로 갖다 붙여서 설명해온 사내는 더더구나 의미를 붙이려 드는 법이다. 날씨가 나쁜데도 왜 굿모닝 합니까? 학생의 그런 질문을 받고 1회 동안이나 생각하고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일본말로 뭐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사흘낮 사흘밤을 꼬박 그 답변 연구에만 소비했다는 이 사내에겐 마른 호로박에 초장을 찍어 먹는 자가 천하의 선비건 조선의 인삼을 먹고 혁명을 일으키건 멋대로의 의미는 멋대로의 장소에서 솟아나는 법이다. 주인은 얼마 후 굿모닝식으로 이 난해한 어구가 이해가 되었는지 크게 칭찬했다. 꽤나 의미심장한 걸, 철학적 원리를 꽤나 연구한 사람일 게 분명해. 아주 훌륭한 견식이다. 이 한마디로도 주인의 어리석은 점은 잘 알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럴듯한 점도 없지 않다. 주인은 무슨 일이나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굳이 주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닐 게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잠복하며 헤아릴 수 없는 곳에는 어쩐지 숭고한 심정이 일어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 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학자는 알만한 것을 알지 못하게 강의하고 해석한다. 대학의 강의에서도 알지 못하게 찌꺼리는 사람은 평판이 좋으며 알아듣게 설명하는 자는 인망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주인이 이 편지에 경복한 것도 머리가 명료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해삼이 나오고 고뇌의 배설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 문장을 존경하는 유일한 이유는 도가에서 도덕경을 존경하고 유가에서 역경을 존경하며 선가에서 임제록을 존경한 것 같은 것으로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심할 수 없으므로 멋대로 주석을 붙이곤 아는 척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고 존경하는 것은 옛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짓이다. 주인은 공손하게 8분째 명필을 도로 말아 책상 위에 놓은 채 팔짱을 끼고 명상에 잠겨있다. 이참에 여봐라 여봐라 하고 현관에서 커다란 소리로 찾는 자가 있다. 목소리는 메이테이 같은데 메이테이답지 않게 자꾸만 안내를 청하고 있다.
주인은 아까부터 서재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팔짱을 낀 채 꼼짝달싹도 않는다. 접대하러 나가는 건 주인의 구실이 아니라는 주의인지 주인은 결코 서재에서 인사를 나간 적이 없다. 하녀 오상은 아까 세탁비누를 사러 나갔다. 마누라는 변소에 있다. 그렇다면 접대하러 나갈 자는 나뿐이다. 암만 해도 나가기는 싫다. 그러자 손님은 현관에서 마루로 올라 장지문을 열어 젖히고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다. 주인도 주인이지만 손님도 손님이다. 안방 쪽으로 갔구나 했더니 미닫이를 두세 번 여닫고 이번엔 서재 쪽으로 향해 온다. 어이 왜 이래? 뭐라고 있는 거야? 손님이 왔는데. 자넨가? 자네라니? 거기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될 텐데 꼭 빈집 갖고 온 거래?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생각 중이라도 들어오라. 쯤은 말할 수 있잖아. 말할 수도 있지. 여전히 배짱 하나만은 좋군. 얼마 전부터 정신 수양을 하고 있거든. 별짓을 다 하는군. 그래 정신을 수양해서 대답을 못하게 되는 날엔 방문객만 골탕 먹겠네. 그렇게 태연자약하면 곤란하다고. 실은 나 혼자 온 게 아닐세 대단한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잠깐 나와서 만나 주시게나? 누굴 데리고 왔지? 누구면 어떤가? 잠깐 나와서 만나 주시게나? 꼭 자네를 만나고 싶다니까? 누구야? 누구라도 좋으니 어서 일어나게. 주인은 팔짱을 낀 채 불쑥 일어나면서 또 사람을 놀릴 셈이지 하고 툇마루에 나왔다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응접실에서 6살짜리 도코노마를 정면으로 하고 한 노인네가 숙연히 정자하고 있다. 주인은 ը들길에 팔짱을 풀고 장지문 쪽으로 엉덩이를 빼고 바싹 다가 앉았다. 이래서 노인과 마찬가지로 서양이므로 쌍방이 다 인사를 할 수가 없다. 구식 사람들은 범절에 까다롭다. 주인은 도코노마를 등지고 앉은 것이 일본 풍속이 아니던가? 자, 어서 저쪽으로 하고 노인은 도코노마 쪽을 가리키며 주인을 재촉한다. 주인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앉아도 상관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코노마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저것은 상당칸이 변화한 것으로 막부의 사신이 앉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절대로 도코노마엔 근접하지 않는 사람이다. 더구나 생면부지의 연장자가 떡 버티고 앉아 있으니 상전이 뭐니 할 때가 아니다. 인사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선 머리를 숙이고 자 어서 이쪽으로 하고 저쪽이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아니요 그러시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겠으니 부디 저쪽으로. 아니죠 그러시면 부디 저쪽으로 하고 주인은 우물쭈물 저쪽이 한 말을 흉내내고 있다. 어째 그렇게 겸손하시면 황송하오이다. 도리어 이 사람이 곤란합니다. 부디 사양 마시고 자 어서. 겸손하시면 황송하오니 부디. 주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입을 우물거리고 있다. 정신수양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메이테이군은 미라지 그늘에서 웃으면서 서서 보고 있다가 이만하면 됐다 싶어 뒤로부터 주인의 엉덩이를 떠밀면서 좀 나가라고. 그렇게 장지문에 꼭 붙어 있으면 내가 앉을 데가 없어. 사양 말고 앞으로 나가게나 하고 억지로 비집고 들어온다. 주인은 부득이 앞으로 밀려난다. 위샴이군. 이분이 매번 자네한테 이야기해온 시즈오카에 사시는 우리 백부님이야 백부님. 이 사람이 구샴이군입니다.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매번 메이테이가 폐를 끼쳐 드린다지요. 언제 한번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자 했사온데 마침 오늘은 이 근처를 지나게 되어 감사의 말씀도 드릴 겸 찾아뵈온 것입니다. 부디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앞으로는 잘 보살펴 주시기를 하고 예스러운 인사말을 거침없이 늘어놓는다. 주인은 교제 범위가 좁고 말수가 적은 인간인데다가 이런 구식 영감님과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분위기에 눌려서 어쩔 줄을 모르던 참에 도도하게 인사말을 퍼붓는 바람에 조선 인삼도 엿장수의 화려한 편지 봉투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저 갈팡질팡 묘한 대답을 한다. 저도요. 잠깐 찾아뵐 작정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을 맺고 머리를 좀 다다미해서 들고 보니 노인은 아직도 납작 엎드리고 있는지라 깜짝 놀라 황송해하며 다시 머리를 찰싹 다다미에 붙였다. 노인은 호흡을 가누고 고개를 들면서 말을 꺼낸다. 나도 원래는 이쪽에 저택이 있었고 오래도록 막부의 장군님 설하에서 살아왔는데 막부가 무너진 뒤 그곳에 내려간 후로 통 나오지 않았소이다. 이제 와보니 전혀 방향도 알 수 없을 지경이라 메이테이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볼 일도 못 볼 지경 이외다.
상전벽해라고 나오나 입국하옵신 이후 300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장군님의 댁의 메이테이가 이거 귀찮다 싶어 백부님 독구가 막부도 고마우실지 모르지만 메이지 치세도 좋은걸요. 옛날엔 적십자라는 것도 없었지 뭡니까? 그건 없었지. 적십자인지 무언가 하는 건 통 없었지. 더구나 황족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메이지의 세상이 아니고선 못할 일이지. 나도 오래 산 덕분에 이렇게 우리의 총회도 나갔고 전하의 음성도 듣고 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 아무튼 오랜만에 도쿄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뜻보신 셈이죠. 구시암이군. 백부님은 말이야. 이번에 적십자 총회가 있길래 일부러 시즈오카에서 나오셔서 말이야. 오늘 함께 우엔으로 갔다가 지금 귀가하는 길일세. 그래서 이렇게 일전에 내가 시로쿄에서 주문한 플로코트 차림이 시란 말일세. 하고 메이테이는 설명한다. 하긴 플로코트를 입고 있다. 플로코트를 입기는 입어서나 조금도 몸에 맞지 않는다. 소매가 너무 길고 기선쩍 벌어지고 덩어리는 연못처럼 쭈글쭈글 파문이 일고 겨드랑이에는 잔뜩 당겨져 있다. 아무리 모양새롭게 만들려고 해도 이토록 이모저모로 모양을 망가뜨릴 수는 없으리라. 게다가 긴 셔츠와 흰 깃이 서로 동떨어져서 턱을 쳐들면 그 사이로 울대뼈가 보인다. 무엇보다도 검은 깃장식이 깃에 달렸는지 스츠에 달렸는지 분명치가 않다. 프로코트는 그렇다 치고 백발의 상투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그야말로 기관이다. 소문난 쇠부채는 어떤가 눈여겨보니 무릎 옆에 꼭 붙여 놓여있다. 주인은 이때 가까스로 제정신으로 돌아와 정신수양의 결과를 노인의 옷차림에 응용해보고 어지간히 경악했다. 설마 아니 메이테이가 얘기하던 정도까지랴 했는데 만나고 보니 그 얘기 이상이 아닌가. 가령 자신의 곤보가 역사적 연구의 재료가 된다면 이 노인의 상투나 쇠부채는 확실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주인은 어떻게든 이 쇠부채의 유래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차마 노골적인 질문은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던 얘기를 중단하는 것도 신뢰가 될까 해서 지극히 예사로운 물음을 던져보았다. 사람이 무척 많이 왔겠죠? 아이고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글쎄 그 사람들이 죄다 나를 헐기들깃 바라보니 어째 근래는 인간들이 구경이라면 사족을 못 쓰게 된 것 같으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예, 그렇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하고 주인도 노인 같은 소리를 한다. 이것은 굳이 주인이 아는 척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몽롱한 두뇌로부터 아무렇게나 흘러나오는 언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말이야 모두가 이 투구망치에 주목하거든. 그 쇠부채는 꽤나 무거운 물건인가 보네요. 구시함이군. 손에 좀 들어보기나 꽤 무겁다고. 백부님 좀 들게 해보십시오. 노인은 무거운 듯이 집어들고 실내 올시다만 하고 주인에게 건네준다. 교토의 구루다니에서 참배인이 렌쇼보에서 쓰던 큰 칼을 받드는 것 같은 자세로 구시아미 선생은 잠시 들고 있다가 과연 하고 한마디 뱉은 채 노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모두들 이것을 쇠부채 하지만 이것은 투구망치라 칭하며 쇠부채와는 전혀 별개의 물건으로 무엇에 사용하던 물건일까요? 투구를 쳐서 부수는 것이 왜다. 적의 눈앞이 아찔해진 틈을 타서 냅다 치는 것이 왜다. 구스노키 마사시계 시대로부터 사용한 것 같은데. 백부님, 그건 마사시계의 투구망치인가요? 아니지. 이건 누구 물건인지 몰라. 그러나 오래되었지. 겐무 시대에 만든 건지도 몰라. 겐무 시대인지도 모르지만 강계석은 쩔쩔 매던데요. 구시아미군. 오늘 돌아오는 길에 마침 좋은 기회니 대학 군회를 지내는 김에 이과를 들러 물리 실험실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데 말이지. 이 투구망치가 철물이라서 자력기계가 고장나서 야단법석이었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갯무시대의 철이라서 성분이 좋은 철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염려는 없어. 제 아무리 성분이 좋은 철이라도 그렇게는 안 되죠. 실제로 강계스가 그렇게 말했으니 별 수 없어요. 강계스라는 건 유리알을 갈고 있다는 그 사람 말인가? 지금 한창 젊을 때인데 참 딱한 사람이로군. 좀 더 할 일도 있을 법한데 말이야. 딱하지요. 그래도 그것도 연구란 말이에요. 그 유리알을 다 갈아내면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유리알을 갈아내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다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이 노인도 할 수 있고 비드로 유리의 옛 이름입니다.
비두로 가게 주인도 할 수 있지.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중국에서는 옥인이라 칭했는데 지극히 신분이 낮은 자야. 하고 말하면서 주인 쪽을 향해 은근히 찬성을 구한다. 옳거니 하고 주인은 황송해야 한다. 대체로 지금 세상의 학문은 모두 형이하학이라 얼핏 보아 좋은 것 같으나 막상 써먹으려면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옛날엔 그것과도 달라서 무사는 모든 목숨을 건 직업인지라 막다른 때 낭패스럽지 않도록 마음의 수양을 쌓았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어디 그 유리알을 갈거나 쇠줄을 꼬거나 하는 그런 손쉬운 일은 아니었지라우. 옳거니 하고 역시 황송해야 한다. 백부님, 마음의 수양이란 건 유리알을 갈아대는 대신 팔짱을 끼고 들어앉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딱하지. 결코 그런 쉬운 노릇이 아니야. 맹자는 구방심이라 하시고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간 마음을 찾아서 자기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을 정도지. 소강전은 심요방, 마음을 붙잡고만 있으면 피곤하니까 어디로나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심요방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어. 또한 불가에서는 원나라 중봉선사라는 이가 구불퇴전, 즉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지. 그리 쉬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도저히 알 수 없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넌 다쿠한 선사의 부동지신묘록이란 걸 읽은 적이 있나? 아니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랴? 적의 몸의 움직임에 마음을 두면 적의 몸의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긴다. 적의 칼에 마음을 두면 적의 칼에 마음을 빼앗긴다. 적을 베리고 생각하는 데 마음을 두면 적을 베리는 데 마음을 빼앗긴다. 자기 칼에 마음을 두면 자기 칼에 마음을 빼앗긴다. 내가 칼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마음을 두면 칼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마음을 빼앗긴다. 남의 자세에 마음을 두면 남의 자세에 마음을 빼앗긴다. 어떻든 마음을 둘 때는 없느니라 했어. 용케 잊지 않고 암송하셨네요. 백부님도 꽤나 기억력이 좋으셔. 길기도 하네요. 굿시암이고 알았나? 옳거니 하고 이번에도 같은 말로 때우고 말았다. 안 그런가요? 마음을 어디에 두랴? 적의 몸 움직임에 마음을 두면 적의 몸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긴다. 적의 칼에 마음을 두면 백부님, 굿시암이고는 그런 건 잘 알고 있어요. 요즘은 매일 서재에서 정신수양만 하고 있으니까요. 손님이 와도 영접하러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을 내동댕이 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아, 그건 기특한 일이야. 너도 좀 함께 해보면 좋으련만. 헤헤헤, 그럴 틈이 있어야죠. 백부님은 당신께서 몸이 편안하시니 남도 놀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중에 망이 있다잖아요. 그렇지. 덜렁대니까 수양을 해야 한다는 거야. 망중한이란 성구는 있으되 한중망이란 건 들은 적이 없어. 그렇죠, 구샤미 씨? 예, 암만 해도 들은 것 같지 않은데요? 하하하하. 그렇다면 두 손 들 수밖에. 그건 그렇고 백부님 어떠세요? 오랜만에 도쿄의 짱이라도 드시면요. 직후여 술이라도 한턱 낼게요. 여기서 전차로 가면 곧장이에요. 짱어도 좋지만 오늘은 스기하라네로 갈 약속이 있으니까요. 난 여기서 실례하겠어. 아, 스기하라 말인가요? 그 영감님도 정정하시네요. 스기하라가 아니야, 스기하라야. 넌 자꾸 틀린 말만 하니 딱하구나. 타인의 성명을 틀리게 말하는 건 큰 실례야. 명심해야만 해. 그렇지만 스기하라로 써있지 않아요? 그렇게 써놓고 스기하라로 읽는 거야. 묘한데요? 묘하긴 뭐가 묘해? 소금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야. 지렁이를 일본 발음으로 미미저라고 한다. 이건 매미저의 눈을 못 보는 뜻입니다. 매미저. 매미저의 소금인데 두꺼비를 가이루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해 놀랍군. 스기하라를 스기하라로 읽으면 시골 사람이야. 명심하지 않으면 남들이 웃는다고? 그럼 그 스기하라 내야 이제부터 가시는 겁니까? 곤란한데? 뭐야, 싫다면 넌 안 가도 돼. 혼자서 갈 테니까. 혼자서 가실 수 있나요? 그릇은 힘들어. 인력거를 불러 여기서부터 타고 가지. 주인은 황송하게 받들고 곧바로 오상에게 인력군네 집에 저 심부름을 보낸다. 노인은 장황하게 인사를 하고는 상투물에 중산물을 얹어놓고 돌아간다. 메이테이는 뒤에 남는다. 저분이 자네 백부님이신가? 저분이 우리 백부님이야. 옳거니.
하고 다시금 방석 위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다. 하하하 호구리시지. 나도 저런 백부님이 계시니 행복하지. 어디로 모시고 가도 저 모양일세. 자네 놀랐겠지? 메이테이 군은 주인을 놀래킨 줄 알고 크게 좋아한다. 뭐 그렇게 놀랄 건 없지. 그래도 안 놀랐다면 담력이 제법 크군. 그러나 저 백부님은 상당히 훌륭한 데가 있는 것 같군. 정신수양을 주장하는 대목 따위는 크게 존경할 만해. 존경할 만하다고? 자네도 장차 60살쯤 되면 역시 저 백부님처럼 시대에 뒤떨어질지는 모르겠는걸. 정신 차리라고. 시대 낙후를 목침 물림으로 물려받는 것도 큰 골칫거리야. 자네는 자꾸만 시대 낙후를 걱정하는데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 낙후 쪽이 훌륭해. 무엇보다도 지금의 학문은 앞으로만 갈 뿐 어디까지 가도 한정이 없어. 도저히 만족은 얻을 수 없거든. 거기에 비해 동양식 학문은 소극적이라서 크게 음미할 맛이 있지. 마음 그 자체의 수양을 하는 것이니까. 하고 일전에 철학자에게서 얻어들은 말씀을 고스란히 자기 학설인양 찌끄려댄다. 이런 버르졌군 그래? 어쩐지 야기 도쿠센군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 그래? 야기 도쿠센이란 이름을 듣고 주인은 흑 하고 놀랐다. 실은 일전에 와룡구를 방문하여 주인을 설복시키려다가 유유히 되돌아간 철학자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기 도쿠센군이며 지금 주인이 제법 그럴싸하게 떠벌리고 있는 이론은 완전히 그 야기 도쿠센군에게서 들은 풍월이라 모를 줄 알았던 메이테이가 그 선생의 이름을 아슬아슬한 찰나에 들고 나온 것은 암암리의 주인이 임시 변통한 큰 코를 납작하게 만든 셈이다. 자네 도쿠센의 설을 들은 적이 있나? 위험을 느낀 주인은 다짐해본다. 듣고 말고가 어딨어. 그 작자의 설이라는 건 10년 전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 오늘날과 변한 게 뭐가 있담? 진리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니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직하지 않은가? 글쎄 그렇게 편드는 축이 있으니까 도쿠센도 유지돼 나가나 보네. 첫째 그 약이라는 성부터가 그럴싸하지 뭔가. 그 수염이 정령 염소를 닮았단 말이지. 이 야기와 산양은 동음 이어입니다. 닮았단 말일세. 그것도 기숙사 시절부터 바로 그 모양으로 기르고 있던 걸세. 이름인 도쿠센갓이란 것도 걸작이거든. 옛날 우리 집에 얼마 동안 묵으러 와서도 여느 때처럼 소극적 수양이라는 이론을 펴었는데 말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만두지 않길래 여보게 이제 그만하고 자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태평하지 뭔가. 아니 난 졸리지 않는다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여전히 소극론을 떠벌리는 데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별 수 없으니까 자넨 졸리지 않겠지만 이쪽은 대단히 졸리니까 제발을 좀 자달라고 부탁하다시피 해서 자기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글쎄 그날 밤에 지가 나와서 도쿠센의 콧등을 깨물어서 밤중에 야단법석이 났지 뭔가. 깨달은 것 같은 소리를 하지만 몸속은 여전히 아까웠는지 굉장히 걱정하더군. 쥐새끼 독이 온몸에 퍼지면 큰일 난다. 자네는 어떻게 좀 해달라고 덤벼드는 데는 질색이었어. 그래서 별 수 없으니까 부엌으로 가서 종이 조각에 바바를 붙여 얼렁뚱땅하고 말았지. 어떻게? 이건 외국제 고약으로 근래에 독일의 유명한 의사가 발명한 것인데 인도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을 때 사용하면 적효가 있다는 것인즉 이것만 붙여놓으면 걱정할 것 없다고 말일세. 자네는 그 시절부터 이미 얼버무리는데 명수였군 그래? 그랬더니 도쿠센군은 저런 호인이니 그렇지 싶어서 안심하고 쿨쿨 잠들어 버렸지 뭔가.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고향 밑으로 실 보물하기가 드리워서 그의 염소 수염에 걸려 있더라고. 참 우스웠지. 하지만 그 시절보다 많이 훌륭해진 것 같아. 자네 요즘 만났는가? 한 일주일 전에 와서 장시간 얘기를 하고 갔었지. 어째 도쿠센식 소극설을 휘두른다 싶었어. 실은 그때 크게 감탄해서 나도 크게 분발해서 수양할까 하는 참이야. 분발은 좋지만 말이지. 너무 남이 하는 말을 고지 듣다간 손해보네. 대체로 자네는 남이 하는 말을 무엇이나 덮어놓고 고지 듣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네. 도쿠센도 입만은 제법 살았거든. 그러나 막상 일이 벌어지면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자네 9년 전에 대지진을 알고 있겠지. 그때 기숙사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당한 자는 도쿠센군 뿐이었거든. 그 일로는 본인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지. 본인 말로는 지극히 고마우신 얘기지. 선의 기봉은 매우 날카로운 것인지라 일단 익숙해지기만 하면 무수우리만큼 빨리 사물에 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지진이라면서 허둥대고 있는 판국에
자기만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는데 수양의 효험이 나타나서 기쁘다면서 발을 끌며 기뻐하고 있지 않겠나. 지기 싫어하는 사내지. 도대체 선이다 불이다 하면서 떠벌리는 작자들만큼 수상한 자들은 없지. 그럴까? 구시아미 선생은 기가 좀 약해진다. 일전에 봤을 때 선종 성녀의 잠꼬대 같은 소리가 무엇인지 잠꼬대 같은 소리를 무엇인가 찌끄리고 갔겠지. 정광영리의 춘풍을 뺀다 어찌고 하는 문구를 가르쳐주고 갔지. 그 정광 말일세. 그것이 10년 전부터의 단골 애송구인이 우습지 않은가? 무각구 선사의 정광이라면 기숙사에선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 게다가 그는 가끔 가다가 급해지면 자칫 정광영리를 거꾸로 춘풍영리의 정광을 뺀다고 읊조리니 재미있거든. 이번에 좀 시험해 보게나. 저쪽에서 태연자약하게 떠벌리고 있는 판에 이쪽에서 이모저모 반대하는 걸세. 그러면 이내 헷갈려서 묘한 소리를 할 걸세. 자네 같은 장난꾸러기는 못 당해. 어느 쪽이 장난꾸러기인지 알게 뭔가. 난 선을 하는 성녀 따위나 깨달은 척하는 건 질색이야. 우리 집 근처에 난조인이라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80살쯤 되는 영감님이 있어. 그런데 일전에 소나이가 왔을 때 사원 안에 벼락이 떨어져 영감님이 있는 뜰 앞의 소나무를 베어버렸어. 그런데 스님은 태연자약하기만 한다기에 자세히 물어보니 생판 귀머거리라지 뭔가. 그렇다면 태연자약할 수밖에. 대개 그런 거야. 도구센도 저 혼자서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건데 자칫하면 남을 끌어내니까 나쁘지. 현재 도구센 탓으로 두어 사람이 정신병자가 돼 있으니까 말이야. 누가? 누구라니? 그 하나는 리노 도젠이야. 도구센 덕분에 선악의 열중에 가마쿠라로 가서 끝끝내 그곳에서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어. 엔가쿠지 앞에 기차 건널목이 있겠지? 그 건널목으로 뛰어들어 철길 위에서 좌선을 한답시고 말이지.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기차를 세워 보이겠다는 거였지. 물론 기차 쪽에서 서주었으니 목숨만은 건졌으나 그 대신 이번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는 금광불개의 몸뚱이라면서 사원 안에 연못에 들어가 부설거리는 물속을 마구 허우적거렸다지 뭔가. 그래 죽었나? 그때도 요행이 좌선 도장의 성녀가 지나가다가 도와주었는데 그 후 도쿄로 돌아와서 마침내 복막염으로 죽고 말았어. 죽은 건 복막염 때문이었지만 복막염에 걸린 원인은 성당에서 깡부리밥이란 짠지를 먹은 탓이니 결국은 간접적으로 도쿠센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거든. 무작정 열중하는 것도 옳고 그르고가 있네 그래요? 주인은 약간 어스스하다는 얼굴을 한다. 정말이야. 도쿠센에게 당한 자가 동창 중에 또 한 사람 있어. 위태위태하고 누구지? 타치마치 로바이 군이지. 그 작자도 완전히 도쿠센한테 속아 넘어가서 뱀장어가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 같은 소리만 하고 있더니 끝끝내 글쎄 그게 진짜가 되고 말았어. 진짜라니? 뭐야? 마침내 뱀장어가 하늘에 솟아오르고 돼지가 신선이 됐단 말일세. 무슨 소리야 그건. 도쿠센이 신선이라면 다치마치는 돼지지. 그자만큼 식탐이 센 놈은 없었거든. 그 식탐과 성녀의 심술이 함께 만났으니 구제불능이거든. 처음엔 우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묘한 소리만 늘어놓았다고. 우리 집에 와서 여보게 저 나무에 가스레스가 날아오지 않나 하는가 하면 저희 시골에선 생선묵이 판자를 타고 헤엄치고 있답니다. 라는 둥 마구 경구를 내뱉곤 했지. 그저 내뱉고 있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여보게 바깥 하수구로 금돼지를 파내려 가지 않겠나 하고 재촉하는 데는 나도 손을 들었지. 그로부터 2, 3일 지나자 끝끝내 돼지 신선이 돼서 서가모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말았어. 원래 돼지 같은 건 미치광이가 될 자격이 없는 법인데 도쿠센 덕분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야. 도쿠센의 세력도 상당히 크다고. 그래 지금도 서가모에 있나? 있다 뿐인가? 스스로 크게 미쳤다고 생각하는 미치광이로서 기고만장해 있어. 요즘은 다치마치 로바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시하다며 스스로 덴도 고헤이라 칭하고 천도의 화신을 자처하고 있다네. 굉장하다고. 어디 한번 가보게나? 덴도 고헤이? 그래 덴도 고헤이라고. 미치광이 주제에 제법 근사한 이름을 짓기도 했지 뭔가. 가끔씩은 고헤이라고 쓰는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튼 세인이 방황하고 있으니 꼭 구제해 줘야 한다면서 무작정 친구들이랑 누군가에게 편지를 붙인다 말일세.
나도 4-5통 받았는데 그 중에 긴 것이 있어서 미납 요금을 2번쯤 물었다고. 그렇다면 나한테 온 것도 로바이한테서 온 거군. 자네한테도 왔나? 그거 묘하군. 역시 붉은 봉투인가? 한복판이 붉고 좌우가 흰 어딘가 색다른 봉투야. 그건 말이지 일부러 중국에 주문해 가져온 걸세. 하늘의 길은 희고 땅의 길은 희고 인간은 중간에 있어서 불타는 대지 신선의 격언을 표시하는 거라면서. 꽤나 사연이 있는 봉투로군 그래. 미치광이니만큼 퍽도 신경을 썼나 봐. 그리고 미치광이가 떼어서도 식탐만큼은 여전해서 매번 반드시 먹는 얘기가 써있으니 기묘하지. 자네한테도 무슨 말인가 해왔겠지. 해삼 얘기가 써있었어. 로바이는 해삼을 좋아했거든. 그럴만해. 그리고 보거와 조선 인삼인가 뭔가 써있어. 보거와 조선 인삼이라 짝이 어울리는군. 아마 보거를 묻고 중독을 일으키면 조선 인삼을 달여 마시라. 그런 말을 하려는 심산일 테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다 해도 상관없지. 어차피 미치광이 아닌가. 그래 그뿐인가? 또 있어. 구시아미 선생님 차나 드시죠. 라는 문구가 있어. 하하하하. 차나 드시죠는 좀 심한데. 그래서 제법 크게 자네를 골탕 먹인 줄로 여기는 것 같군. 용한 일이야. 땐도 고해이군 만세야. 하고 메이테이 선생은 재미나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주인은 적지 않은 존경을 품고 반복 독송한 편지의 발송인이 금박 딱지가 붙은 유명한 미치광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바로 아까까지의 열심과 고성이 어쩌면 헛수고가 된 것만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거니와 또한 정신병자의 문장을 그토록 심노하여 감상했던가 생각하니 창피하기도 하며 끝으로 미치광이의 작품에 이토록 감복하는 이상은 자기도 다시 신경에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 해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근심이 합병된 상태에서 어쩐지 침착하지 못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다. 때마침 현관문을 요란하게 열고 무거운 구두 소리가 두어 발짝 현관바닥에 울렸는가 싶자 계십니까? 하는 큰 소리가 들린다. 주인의 엉덩이가 무거운 것과는 반대로 메이테이는 또한 매우 상냥한 성격인지라 오상이 접대하러 나가는 것도 기다릴 것 없이 들어오시오 하면서 가운데 방을 두 발짝에 뛰어넘어 현관으로 나갔다. 남의 집에 안내도 청하지 않고 성금성금 들어서는 것은 곤란한 듯 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온 이상은 서생이나 마찬가지로 접대를 맡으려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이다. 제 아무리 메이테이인들 손님이면 틀림없다. 그 손님이 현관으로 나가는데도 주인인 구시아미 선생님이 응접실에 버티고 앉아 꼼짝 않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뒤이어 덩달아 뛰어나가야 할 판이거늘 그 점이 구시아미 선생님이시다. 태연하게 방석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 다만 붙여놓고 있는 것과 붙이고 있는 것과는 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실질은 상당히 다르다. 현관으로 뛰어나간 메이테이는 무엇인지 자꾸만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안쪽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른다. 어이 집주인, 잠깐 수고스럽겠지만 나와주시게나? 자네가 아니면 안 될 일일세. 주인은 하는 수 없이 팔짱을 낀 채 어정어정 걸어 나온다. 메이테이군은 한 장의 명함을 쥔 채 쪼그리고 앉아서 인사하고 있다. 사뭇 위험이 없는 몸가짐이다. 그 명함에는 경시청 형사 요시다 도라조라고 쓰여 있다. 도라조군과 나란히 서 있는 자는 25살쯤의 키가 큰 호탕하고 멋지게 보이는 도잔. 이 도잔은 감색바탕에 빨강 노랑 무늬를 세로로 넣은 무명직물입니다. 도잔 일색으로 차려입은 사내다. 묘한 것은 이 사내 역시 주인과 똑같이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우뚝 서 있다. 어쩐지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다 싶어 자세히 관찰하니 본 것 같다는 정도가 아니다. 일전에 한밤에 내방하시어 토란을 가져가신 도둑놈 군이 아닌가. 어허 이번엔 백주의 공공연히 현관으로 오셨나 보군. 어이 이분은 형사야. 일전의 도둑놈을 붙잡았으니 자네한테 출두하라고 해서 일부러 오시게 되었다네. 주인은 그제야 형사가 들어오게 된 이유를 납득한 듯 머리를 숙이고 도둑놈 쪽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다. 도둑놈 쪽이 도라주군보다 사내다워 보였으므로 그쪽이 형사인 줄 지레 짐작한 것이리라. 도둑놈도 놀랐을 것임에 틀림없으나 설마하니 내가 도둑입니다 하고 미리 말할 처지도 못 되었던지 시치미를 떼고 서 있다. 역시 팔짱을 낀 채다. 하긴 수갑을 찼으니 손을 내밀래야 내밀어질 리가 없다. 보통이면 이 광경을 보고 대개는 알 수 있을 법하지만
이 주인은 요즘 사람 닿지 않게 무작정 관원이나 경찰에게 고마워하는 버릇이 있다. 관청의 위강이라 하면 대단히 무서운 줄 알고 있다. 물론 이론상으로 말하면 순사 따위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 자기들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고용한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 임하면 더럽게 굽신거린다. 주인의 부친은 그 옛날 막부 시절에 변두리 지역의 동장감투를 쓴 사람이었으므로 윗사람에게 꾸벅꾸벅 머리를 숙이고 살던 습관이 이렇게 자식에게 대물림 되었는지도 모른다. 참으로 가엾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순사는 그 꼴이 우스웠던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한다. 내일 말이죠. 오전 9시까지 니온저스미 파출소까지 와주십시오. 돈 한 푼은 무엇이더라? 돈 한 푼은 하고 말하려 했으나 공교롭게도 주인은 대부분 잊어버렸겠다. 그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타라 삼베이굴이 가져온 토란뿐이다. 토란 같은 건 아무리면 어떠냐 싶었지만 돈 한 푼은 하고 말하려다가 뒷말이 안 나오는 건 아무래도 멍청이 같아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 남이 도난 당한 것이라면 모르되 자신이 도난 당했으면서도 명료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제 앞가림을 못하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단호하게 대답한다. 돈 한 푼은 토란 한 상자. 도둑놈은 이때 어지간히 우스웠던지 아래를 향해 옷깃 속에다 턱을 밀어 넣었다. 메이테이는 아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토란이 여간 아깝지 않았던가 보군 하고 한마디 했다. 순사만은 의외로 진지하다. 토란은 안 나온 것 같지만 그 밖의 물건은 대개 되찾은 것 같아요. 글쎄 와서 보면 알겠죠? 그래서 말인데 돌려주려면 승낙서가 필요하니 도장을 잊지 말고 지참하십시오. 9시까지 와야만 합니다. 니온저스미 분서요. 아사쿠사 경찰서 관할의 니온저스미 분서 말이요. 그럼 이만 하고 혼자서 짓거리고 돌아간다. 도둑놈군도 따라서 대문을 나선다. 손을 내밀 수 없으므로 대문을 닫을 수 없어서 열어놓은 채 가버렸다. 황송해하면서도 불평스러운지 주인은 시무룩해서 철컥 닫아버렸다. 아하하하, 자넨 형사를 대단히 존경하는군. 항상 그렇게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면 착한 사람인데 자네는 순사한테만 깍듯하니 곤란하군 그래? 글쎄 모처럼 알려주러 왔지 않은가? 알려주러 왔다지만 그처 쪽은 그게 직업이거든. 보통으로 대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그저 그런 직업은 아니야. 물론 그저 그런 직업은 아니야. 탐정이라는 역겨운 직업이지. 보통의 직업보다 하급이지. 자네 그따위 소리를 하면 혼쭐이 날 걸세. 허허허, 그럼 형사의 욕은 그만두겠어. 그러나 여보게 형사를 존경하는 건 차치하고 도둑놈을 존경하는 데 이르러서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다고. 누가 도둑놈을 존경했다고 그래? 자네가 했지. 내가 도둑놈과 친할 리가 있나? 있든 없든 간에 자네는 도둑놈에게 절을 했지 뭔가? 내가 언제? 아까 납작 엎드리지 않았어? 바보 같은 소리. 그건 형사한테 한 거였어. 형사가 그런 행색을 하겠는가? 형사니까 그런 행색을 하는 것 아닌가? 고집이 세군. 자네야말로 고집불통이야. 글쎄 무엇보다도 형사가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팔짱을 끼고 우뚝 서 있을 수 있나 말이야? 형사라고 팔짱 끼지 말란 법은 없지 않나? 그렇게 맹렬하게 덤빈 이 탈이야. 미안하지만 자네가 절을 하고 있는 동안 그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우뚝 서 있었지. 형사니까 그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자신만만하군 그래.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는군. 먹히긴 왜 먹혀? 자넨 입으로만 도둑놈이야 말할 뿐 그 도둑놈이 침입하는 걸 목도한 건 아니거든.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메이테이도 이에 이르러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단념한 듯 전에 없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주인은 오랜만에 메이테이를 꼴려주었다 싶어서 사뭇 덕이양양하다. 메이테이 편에서 보면 주인의 가치는 고집을 부린 만큼 하락한 것 같으나 주인으로 말하면 고집을 부린 만큼 메이테이보다 훌륭해진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이 간혹 있다. 고집을 부리면 이긴 것 같은 기분인데 본인의 인물로서의 시세는 훨씬 하락해버린다. 이상한 일은 고집쟁이 본인은 죽도록 자신의 면목을 세웠다는 양 그때 이후로 남이 경멸하고 상대해주지 않는다고는 꿈에도 깨닫지 못한다. 행복하다 하겠다. 이런 행복을 돼지 같은 행복이라 일컫는다고 한다. 어떻든 내일 갈 생각인가? 가고 말고 9시까지 오라고 하니 8시엔 떠나겠어. 학교는 어떻게 하고? 쉬지 뭐 학교 같은 거. 퉁명스럽게 말하는 품이 보기에도 후련했다. 대단한 기세로군.
쉬어도 괜찮은가? 그럼 우리 학교는 월급이니까 공제당할 염려는 없어. 문제 없어. 하고 고지고대로 실토하게 말았다. 능글맞기도 능글맞지만 단순하기도 단순하다. 자네 가는 건 좋지만 길은 알고 있나? 알긴 뭐 119 타고 가면 문제 없지 뭐. 하고 잔뜩 약을 올렸다. 시즈오카의 백부님에 못지않은 도쿄 통이시라 손을 들었네. 얼마든지 손을 들라고. 하하하. 니 혼자섬이 분설하는 데는 여보게 자네가 갈 때가 아니야. 요시와라야. 뭐라고? 요시와라라고. 저 유곽이 있는 요시와라 말인가? 그렇지. 요시와라를 하면 도쿄에 하나밖에 없지 뭔가. 어때? 가볼 생각인가? 메이테이는 또 놀려주려 한다. 주인은 요시와라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건 어째 좀 하고 멈칫거리는 기색이었으나 이내 생각을 돌이켜 요시와라고 유곽이고 가네. 일단 간다고 한 이상은 반드시 간다. 하고 쓸데없는 일에 기세를 올렸다. 어리석은 사람은 곧잘 이런 때 고집을 부리는 법이다. 메이테이 군은 그래 재미있겠군 보고 오시게나 하고 말했을 뿐이다. 한바탕 파란을 일으킨 형사사건은 이로써 일단 낙착을 고했다. 메이테이는 그로부터 여전히 떠벌리다가 해질녘이 되어서야 너무 늦으면 백부님한테 야단을 맞는다면서 돌아갔다. 메이테이가 돌아가고 나서 주인은 얼른 저녁밥을 먹고 다시 팔짱을 끼고 아래와 같이 생각에 잠겼다. 내가 감복에서 크게 보고 배우고자 했던 야기 도쿠센군은 메이테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별반 보고 배우고 할 것도 없는 인간 같다. 분들어 그가 창도하는 설은 어쩐지 비상식적이고 메이테이가 말한 대로 다시 정신병적 계통에 속해 있기도 한 것 같다. 하물며 그는 어엿한 두 명의 미치광이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지극히 위험하다. 멋모르고 접근하다간 같은 계통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 내가 문장만 보고 경탄한 나머지 이야말로 큰 견식을 지닌 위인임에 틀림없다고 믿어버린 덴도 고헤이 즉 다치마치 로바이는 순전한 미치광이로 현재 스가모 정신병원에 기거하고 있다. 메이테이의 기술이 과장된 농담이라 하더라도 덴도 그가 정신병원 전체의 이름을 휘날리며 천도의 주재자로 자처한다 하면 아마 사실일 게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쩌면 다소 미쳤는지도 모른다. 상기 동구여 동류 상집이라 하였거늘 미치광이의 설에 감복하는 이상은 적어나마 그 문장과 은사의 동정을 표하는 이상은 나 또한 미치광이와 연분이 가까운 자일 게다. 설령 동일하게 찍어낸 동전처럼 똑같을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미치광이와 썩가리를 나란히 이웃하고 산다면 경계인 벽을 한 겹 뚫어 어느 틈엔가 같은 방 안에 무릎을 맞대고 담소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옳거니 생각해 보건대 요 얼마 전부터 나의 뇌작용은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기묘하며 변화가 많고도 신기하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에 어떻든 간에 의지가 움직여 행위가 되고 언어로 변하는 과정에는 이상하게도 중용을 잃은 점이 많다. 혀 끝에 용천이 없으며 겨드랑이 밑에 청풍을 일으키지 못해도 이 뿌리에 광치가 있으며 힘줄에 광기가 있음을 어찌하랴. 이거 정말 큰일 났군. 어쩌면 벌써 환자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 아직 유행이 사람을 해치거나 세상에 방해되는 짓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이 동네에서 쫓겨나지 않고 도쿄 시민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건 소극적이니 적극적이니 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맥박부터 검사해야겠다. 그러나 맥박엔 이상이 없는 것 같다. 머리는 뜨거운지도 몰라. 이것도 별로 흥분, 역상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암만 해도 걱정스럽다. 여기 생각을 적어놓네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 자신과 미치광이만을 비교해 유사한 점만 계산하다간 아무래도 미치광이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건 방법이 나쁘다. 미치광이를 표준 삼아 나 자신을 그쪽에 끌어다가 해석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건강한 사람을 본의로 해서 그 곁에 나 자신을 갖다 놓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반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자면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로 오늘 봤던 프로코트의 백부님은 어떠냐? 마음을 어디에 두랴? 그것도 어째 미심쩍은 것 같다. 둘째로 강계선은 어떠냐? 아침부터 밤까지 도시락 싸들고 유리알만 자꾸 갈고 있다. 이것도 같은 짝이다. 셋째로 메이테이. 그 작자는 농짓거리를 천직처럼 여기고 있다. 즉 말이지 양성의 미치광이 바로 그 자체다. 넷째로 가네다의 마누라. 그 고약한 근성은 정녕 상식을 벗어났다. 진짜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다섯째는 가네다 군 차례다. 가네다 군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그 마누라를 정중하게 떠받들고 금실이 좋은 것을 보니 비범한 사내라고 인정해도 무방하겠다. 비범은 미치광이의 이명이기도 한 것이니 이건 역시 동류라 해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또 있다. 라쿤칸의 군자들 제군이다. 나이로 따지면 아직도 애숭이로되 미쳐서 날뛰는 점에서는 당대의 어떤가는 천하의 혹을 들이다. 이렇게 손꼽아 세어보니 대개가 동류인 것 같다. 의외로 마음이 든든해진다. 어쩌면 이 사회는 모두 미치광이들이 모여 사는 곳일지도 모른다. 미치광이끼리 모여서 아웅다웅 물어뜯고 으르렁대고 욕설을 퍼붓고 빼앗고 하면서 그 전체가 통틀어서 세포처럼 무너졌다간 다시 올라오고 올라왔다간 다시 무너졌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회라고 일컫는 것이 아닐까. 그 중에서 다소나마 이치를 알고 분별이 있는 놈은 차라리 방해가 되므로 정신병원이란 것을 만들어서 쳐넣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이나 아닐까. 그렇다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이고 병원 밖에서 날뛰고 있는 쪽이 오히려 미치광이다. 미치광이도 고립되어 있는 동안에는 어디까지나 미치광이로 치부되고 말지만 단체로서 세력을 가지면 건전한 인간이 되어버리는지도 모른다. 큰 미치광이나 재력이나 위력을 남용해 많은 수의 작은 미치광이들을 부려 난폭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내라는 소리를 듣는 사례는 적지 않다.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다. 이상은 주인이 그날 밤 밝은 등불 밑에서 침사숙녀했을 때의 심리적 작용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것이다. 그의 두뇌의 불분명함은 여기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는 황제를 닮은 팔자수염을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광이와 보통 사람의 구별조차 하지 못할 만큼 멍텅구리다. 뿐더러 그는 모처럼 이 문제를 제기하여 자신의 사고력에 호소하면서도 급기야 아무런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말았다. 무슨 일이나 그는 철저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내다. 그의 결론의 막연함은 그의 콧구멍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아사히 담배 연기를 포착하는 것만큼 어려우며 그의 논설에서 유일한 특색으로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나로 말하면 고양이다. 고양이 주제에 어찌하여 주인의 심중을 이같이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 정도는 고양이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래봬도 독심술이라는 걸 터득하고 있다. 언제 배웠느냐고? 그런 쓸데없는 것은 묻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터득하고 있다. 인간의 무릎 위에 타고 앉아 잠자고 있는 중에 나는 나의 부드러운 털옷을 살그머니 인간의 배에다 비벼댄다. 그러면 한가닥의 전기가 일어나 그의 마음속 생태가 손바닥 보듯 나의 심 안에 내비친다. 한 번은 일전에 주인이 상냥하게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돌연 이 고양이의 가죽을 벗겨 소매 없는 웃옷을 지어 입으면 참 포근해서 좋으련만 하고 어처구니 없는 욕심을 일으킨 것을 대뜸 알아차리고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도 있다. 가공할 일이다. 그날 밤 주인의 머릿속에 일어난 이상과 같은 생각도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한 영예로 아는 바이다. 다만 주인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다까지 생각하고는 그 다음은 쿨쿨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다. 내일이면 무엇을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 것이 틀림없다. 이후로 만약 주인이 미치광이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로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지 어쩐지 보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몇 번 고쳐 생각하더라도 몇 가닥의 경로를 거쳐서 나가더라도 급기야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겠다.